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국민의힘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내 문제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16일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해달라고 당윤리위원회 권고를 했죠. 당원권 정지 2년을 이 당무감사위에서는 결정을 했고, 당윤리위에 이게 권고를 사항 형태로 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 텐데 이제 장도혁 대표가 추가적인 얘기를 했어요.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어야 된다는 건 공통적인데, 앞에 것을 빼면 하나로 뭉치는 거 자체가만 좋은 거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붙였어요.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걸 기초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당이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장도혁 대표의 발언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제가 이제 패널을 하다 보면 네.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재명 진짜 정부와 민주당의 문제점을 진짜 1박 2일 거쳐서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상대방 민주당 패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얘기 있는데 너희가 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힘이 쫙 빠지거든요. 저는 누구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부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예외적으로 돼야 될 게 있어요. 당원, 당.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입니다. 지도부는 욕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김종혁 전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좀 문제를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그리고 극우와 사이비 교주 명령을 받아서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을 규정하고 그리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잖아요. 다 삶의 무게가 있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하는 프레임이 뭐죠? 극우입니다. 내란 세력입니다. 아니 뭐가 극우고 뭐가 내란 세력입니까?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사법부 영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은 이미 내란몰이를 통해서 입틀막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다 내란이라고 그래요.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죄가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당연히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내란 한통속이라고 내란몰이로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내란 하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시키려다 실패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란이 무엇인지, 극우가 무엇인지. 그런데 민주당 패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당내에서도 너희 극우 사이비 종교 명령 따라서 입당한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당원과 당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저는 패널 활동도 하지만 그분은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최고위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말이 상대방한테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될지 우리가 단일 전선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범죄자 피고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죄를 물타기하고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요, 범죄자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합니까? 부관 참시하잖아요. 죽은 권력. 예. 죽은 권력은 특검 3대 특검 하고 나서 종합특검이니 그런 특검하고 본인들 관련해서 항소폭이 어떻습니까?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7,400억 원을 몰아주는 거잖아요. 범죄 수익을 공권력이 세탁을 내줘서 합법적인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소 포기를 왜 씁니까? 찍어내린 거잖아요. 국가 권력이 범죄자를 잡아서 기소해서 재판해가지고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습니다.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의 깐부가 누굽니까? 김만배 깐부가 누굽니까? 이재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국민의힘이 비판을 한다. 그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불러서 조인트 깔 것 같습니다. 왜 항소 포기해가지고 나 생사람 잡냐? 왜 국민 편인 나를 생사람 잡게 하냐? 왜 대장동 깐부 얘기를 듣느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서 헌재 판결 받아서 파면됐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본래 야당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의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광장에서 거리에서 그렇게 외친 사람들에 대해서 극우다, 사이비 교주의 추종이다, 명령이다, 그리고 망령이다, 이런 표현이 망상 환자다. 저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한테 따뜻한 비판을 한 사람과 속된 말로 나 저주하고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세력에 대해서 쳐냈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만큼의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더 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사입니다, 일종의. 예. 윤리위가 만들어지면 윤리위에서 거기에서 소명을 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당무감사 관련해서 나온 자료 있잖아요. 그걸 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공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 새긴 거, 이 왕자 이거 적은 거, 그 얘기만 하면서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했다고.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당을 그런 식으로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같은 당원으로서 국민의힘 테두리 안에서 비판하는 것과 비판의 선을 넘었다면 사과를 하셔야죠.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징계 수위가 본인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윤리위에서 소명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정치의 영역으로 탄압받는 그런 흐름으로 만든다. 그게 저는 더 정치적이지 않을까요? 예. 자, 장동혁 대표 다른 문제 한번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 쭉 만나고 있다고 하죠. 중진 주요 의원들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만나서 경청도 하고 또 본인의 의견을 전달도 하고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간에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 왜 안 만나느냐 이런 이제 비난 아닌 비난도 한 분들도 있는데 중간에 계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 5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을 쭉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명 개정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제시를 하겠다.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내년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겠다. 12월까지 체제를 정비하고 싸우는 전선을 좀 정비를 하면서 내년 초부터는 이 당명 개정 포함해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문제, 당을 혁신하는 방안도 내놓겠다. 이런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당 내부 분열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당명도 개정하고 정책적인 변화나 그런 통합적 기반을 쌓아가겠다 이런 것으로도 들리는데
뭐 투택 전략이라고 보든 안 보든 큰 방향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당면 개정 문제도 중간에서 보면 쭉 뭐 전화로 서로 확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바꾸기 위한 방식으로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고 무조건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당명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분위기 쇄신 차원, 뭐 선거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럴 수 있는데, 전 국민의힘이 아쉽게도 우리 보수의 가치가 드러나는 당명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쪽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국민이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 보수의 어떤 느낌을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저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를 좀 숙고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우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당명을 만들어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 민주통합당, 여튼 민주자는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지 않습니다. 다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만 계속 했던 적도 많습니다. 대선도 큰 격차로 진 적도 있고. 근데 여튼 민주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박힌 거죠.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지금에 대해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닌데, 지금의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우리의 가치를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당위론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당위 속에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다른 장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게, 당 후보를 뽑는 게 정당하느냐, 뭐 1000명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당을 뽑는 게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원 100%가 저는 당원이 뽑는 것이 세계 모든 선진 정당들의 기본 특징입니다. 거기에 오픈 프라이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후보는 정당에서 뽑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저에게 이제 그것과 별개로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이 지방선거 기획단이 있죠. 이 경선 룰 관련해서 논의를 해왔었죠. 그간에 이제 당원 비율과 여론조사 비율을 50대 50% 이렇게 해왔었는데 70대 30으로 가느냐 어쩌나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안이 제3의 제안이 나왔고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걸로 아는데, 자, 당원 비중은 50%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여론조사와 국민선거인단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합산해서 50% 내에서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는 새로운 제안이 좀 나왔다고 해요. 어쨌든 기존 제도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 성격도 좀 있다고는 보이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국민 선거인단이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예.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조국혁신당 당원도 아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일시적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같은 경우는 당비를 내는 분들인데 그런 당성은 좀 없지만 여튼 이 선거인단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거인단에 관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정치적 경험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선거인단으로 들어왔고 당원은 아니지만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당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이게 단위가 조금 작았을 때 네. 국민 선거인단 이런 이유로 조직 선거가 또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뭐 조직력이 센 쪽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선거인단으로 막 집어넣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사람 속에서 우리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 선거인단 들어왔다가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세로 굳혀질 수 있고 또 지금의 당원 중심에 있어서의 어떤 폐쇄성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민심 반영 비율이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도 흥행될 수 있다는 게 있고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조직이 센 쪽에서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선거인단을 좀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지금 선거기획단 위원장께서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50과 당원 50 그리고 당원의 비율을 50에서 70으로 늘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30%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낸 게 당원 50은 고정값 기본값으로 하되 여론조사 50을 여론 20에 제가 헷갈리네. 여론 30인가요? 여론과 그다음에 국민 선거인단으로 나눠서 50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 장면 봤는데 한번 좀 이 선거 경선 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당원을 뭐 사실은 100%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큰 숫자를 사실 될 필요 없이 원래 그냥 당원이 뽑는 거죠. 당 후보는. 그래야 정상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정치가 아주 희화화되고 여론조사가 민심이라는 식으로 이상한 용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여론조사가 민심입니까? 오늘 여론조사 저거 했는데 저게 지금 여론조사 우리가 분석하고 참조할 때 쓰는 거지 그거 가지고 결정합니까? 그러진 않죠.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나 위원정당이어서 한 55% 나오면 국민의힘 해산할 건지 그것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건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 당원들이 뽑는 거 당연한데 뭐 일정한 좀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귀담아 좀 들으면 뭐 참고는 되겠죠. 자, 그 장면도 한번 보면서 경선룰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의견은 기본적으로는 당원이 뽑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도록 같이 응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문제인데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값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단독주택 문제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일단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통계를 가지고 결과를 봤을 때 지금까지 특히 한국 부동산원은 2012년부터 통계를 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 이후로 최고의 가장 상승률이 높다. 문재인 정부 기록도 다 치웠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네요. 이게 부동산원 통계 이거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통계 마사지였지 않았습니까? 네. 통계 조작을 했었죠. 한번 걸렸기 때문에 통계 조작은 쉽지 않을 텐데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의외로 공급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한 해 서울과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일정 부분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일정 부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수요 공급 시장에서 공급이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징벌적 세금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냐 공급이 내년도에 60%가 줄어듭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기존의 최근의 3년치 공급량에 비해서 앞으로의 내년부터 앞으로의 3년치 공급량이 60%가 준다는 얘기는 뭐냐? 100개 나올 게 40개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파트 집은 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아파트가 아무리 빨리 지어도 4년, 5년? 그렇죠. 인허가를 아무리 줄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저는 임기가 짧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본인들은 전세 끼고 사고 그다음에 대출 일으켜서 사서 강남에 입성한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일으키지도 말고 그리고 전세 끼지도 말고 집을 사라는 거잖아. 그럼 현금 부자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앞으로 공급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지만 앞으로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FOMO라고 합니다.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안 하면 여기에서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필요한 사람만 집을 사면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전망, 특히나 이재명 정부 믿을 수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사기치는 사람인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서 집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올 물량이 없다. 그럼 지금 사지 않으면 못 산다. 그래서 현재 수요와 미래 수요까지 합쳐지면서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른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나왔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6월에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저렇게 엄청나게 오른다. 그럼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 아니 2번 속았는데 3번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국민이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위주의 시장을 통해 가지고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수요를 억지로 분질러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 집을 갖고 싶은 마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도심의 아파트가요. 오래된 아파트가 제법 많습니다. 20, 30년 된 아파트가 많은데 그 이상의 아파트가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4만 불 되는지 안 되는지 환율이 떨어져서 이제 3만 불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캐파 우리의 소득 수준은 10,000불, 2만 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득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아파트를 재건축, 재개발해서 정비구역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박원순이 다 해제를 합니다. 380개를 다 해제를 시킵니다. 그때 해제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됐다면 40만 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0만 가구가 10년에 걸쳐서 나오면 지금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 대한 반시장적인 정책,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귀결되잖아요. 네. 그럼 지방에 세 채 있는 것과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것 중에서 강남 집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악마시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리니까 때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수요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민주당이 일부러 그런다고 봐요. 뭐냐? 부동산은 끝났다고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고 문재인 때도 했습니다. 정책실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사람이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 집을 갖지 않은 사람이 보수화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본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집을 만들어가지고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그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공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갖고 싶잖아요. 집을 가지면 좀 더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근데 정부 정책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하고 거치 기간을 늘려주고 그리고 이자율을 낮게 해주는 게 올바른 정책이잖아요. 그 정책을 안 합니다. 임대주택만 만들어내는데 임대주택 거리가 멀고 교육 관련해서 좀 열악하다 보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빈 공공주택이 많습니다. 근데 왜 본인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가격에 그렇게 하게끔
그거는 뭐 문제시합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 역세권에 임대주택 많이 지으라고요. 아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집에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소유하고 싶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시장 경제인데. 네. 그거를 왜 그렇게 하죠? 저는 그쪽의 생각 자체가 본인들은 실거주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의 어떤 지지율과 집권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공공주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뭐 보통은 공급 이야기라면 신축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그런 물량을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거기다 이제 임대주택 시장도 좀 다변화해서 공급 물량을 여러 형태로 좀 빠르게 공급해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공급 문제는 어느 정도 시점에 시작하면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공급 시장을 실제로 이제 추진하면 사인이 돼서 그게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이런 게 많아져서 좋아질 텐데 저는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에 대못을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전월세 뭐 상한제라든가 네. 이번엔 대출 또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이 정했는데 사실은 이런 대못을 뽑아서 오히려 이제 매물 물량을 좀 증가시킬 필요가 단기적으로 1년 내에 좀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이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다가 사실은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대못을 뽑는 것도 사실은 병합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네. 인식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삐뚤어졌잖아요. 이재명이요. 그 지난 5월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서 대선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 예. 나는 다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안에서 사고 파는 건데 왜 그거를 내두지 못하느냐.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되지 않은데 이 공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으로 두들겨 패겠다는 건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 그 세금을 전세나 월세 세입자한테 전가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게 어떤 거냐면 인위적으로 사고 팔 때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걸 불편하게 해서 거래량을 줄여가지고 누른다는 건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요. 원래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 부분적으로 한 거를요. 서울 전체로 묶고요. 플러스 경기도 12고 시군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는 뭐죠? 원래 규제가 거기만 있었는데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까지 확장되니까 규제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로 더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제라는 게 규제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단기간에는 뭔가 부동산 가격 아니 규제를 통해서 거래를 못하게 하니까 뭔가 주춤하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고 규제의 역설로 인해서 더 뛴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장단을 살피고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저걸 면밀하게 봐서 장단을 보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주택자입니다. 예. 다주택자를 악마화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방에 주택이 3채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 한 채보다 다 총합이 낮아요. 그런데 3채가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호구가 아니잖아요. 예. 3채 정리해서 뭐 하죠? 똘똘한 강남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집의 3채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팔아요. 그럼 지역의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부동산 양극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보죠? 아, 서울을 집값은 오르고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 값은 떨어지네. 양극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래도 서울 하면서 서울 집값을 서울 부동산을 사겠죠. 이게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게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을 샀어요. 그 사람이 세 채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세 채를 구입하면 두 채는 임대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이런 물건이 많으면 떨어지겠죠. 월세도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살려면 집을 팔려면 실거줘야 됩니다. 예. 전세 물건이 없어지죠. 전세 물건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출을 잘 안 해주니다 보니까 월세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값은 오르고 전세는 씨가 마르고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전세살이 하는 사람이나 월세살이 하는 사람 누구도 해피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답습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세금 가지고 또 장난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세게 안 해더라도 지금 공시지가하고 그런 게 올랐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올해보다 내년 더 올라요. 그럼 이거 뭡니까?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현실화된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덜 쓰죠. 소비가 줄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전월세를 또 올리겠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악순환이네요. 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로 많이 올랐다. 8.1% 올랐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값은 뭐 8.1% 최고치 결과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이 서울 부동산, 한국 부동산은 상당히 사실은 마사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나왔잖아요. 사실은 KB국민은행 데이터가 더 정확하긴 한데 일단 나온 자료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근거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지금 5% 정도가 지금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보유세가 이 특정 지역을 특히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강남 3구하고 이 마용성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보유세가 10%가 넘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실상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부동산원이 마사지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 폭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지금 이거에 집값을 오르면 네.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네.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집 한 채를 열심히 노력해서 집 한 채 있는 고령자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퇴직을 하고.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냐면 팔아라. 팔고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정부가 너희가 뭔데? 저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 너희가 아니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데 있어서 너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하면서 세금을 뜯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상 양털을 깎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부동산 값이 오르고 그거로 인해서 보유세가 많이 는다. 이거는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투기 세력들이 뭔가 인위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서 된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정책을 냅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공급 정책을 내요. 여러분 9월 7일 날 1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공급 대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보다 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뭐냐면 자꾸 시장에 부작용만 일으키는 안 좋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 물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를 그리고 세금을 낮춰가지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양도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집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내가
너무 많이 뺏기고 또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살려면 집을 사야 되는데 취득세가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큰 집을 작은 집으로 사고 싶어도 세금 떼고 내면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선순환도 안 되고 있고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되는데 저는 이게 가능하면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아니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세금이 오른다. 그렇다면 이거는 뜯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건보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여러 영향을 주는 게 제가 알기로 한 60가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세금만 많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재명이요.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보유세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라서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이 세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할 수 있는 카드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무조건 세금 때리는 겁니다. 예, 2부에 김기흥 대변인 모시고 여론조사 쿠팡 문제, 뭐 여론조사 장동혁 대표 체제 상황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단독주택 그에 따른 보유세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기흥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